경상남도 통영. 파도 소리가 매일 아침 알람처럼 들려오는 작은 어촌 마을. 그곳에 한 지은이라는 여자가 살았다. 지은은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고 학교를 마치자마자 바로 일터로 나갔다. 오징어를 손질하고 건어물을 포장하고 여름이면 관광객 상대로 조개구이도 팔았다. 늘 손에는 비린내가 배어 있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29, 지은은 파크 선우라는 남자를 만났다. 통영 시내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고 말보다 귀를 잘 기울여주는 사람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책을 들고 횟집 앞에서 길을 헤매고 있었다. 지은은 가게에 들어오라고 손짓했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주 같은 시간에 마주 앉아 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곤 했다. 결혼은 조용하게 이루어졌다. 화려한 예식도 많은 하객도 없었다. 지은은 드레스를 입지 않았다. 흰 셔츠에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선우는 넥타이를 2번이나 매고 풀었다. 둘만의 사진 한 장 남기고 바로 신혼집으로 들어갔다. 오래된 단독주택, 벽지는 약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작은 창으로 햇빛이 잘 들어왔다. 이제 여기서 우리 둘만의 시간을 만들자. 선우가 말했을 때 지은은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처음엔 천천히 생각하자고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변의 시선은 달라졌다. 특히 시어머니는 매번 내려올 때마다 한숨부터 쉬었다. 요즘은 다 늦게 낳는다니까요. 그런 소리 마라. 내 친구 딸은 벌써 2이나 낳았다더라. 지은은 밤마다 조용히 다이어리에 날짜를 적었다. 생리 시작일, 종료일, 약 먹는 날, 병원 예약일. 정밀검사 결과는 이상 없었다. 의사도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선우는 그럴 때마다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이 없어도 괜찮아. 나에겐 너 하나면 충분해.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그 말이 선우의 진심이면서도 동시에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라는 걸. 33살이 되던 해 지은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서울의 한 유명 불임 클리닉에 갔다. 검사, 시술, 다시 검사. 몸은 지쳤고 주사바늘 자국은 팔에 가득했다. 선우는 가능한 모든 시간을 휴가로 써서 함께 병원에 다녔다. 기다리는 동안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다. 하나만, 단 하나만 주시면 난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가 다가왔다.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지은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선우는 그녀를 껴안으며 마치 무언가를 구원받은 사람처럼 웃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초음파 사진을 본 의사는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현재 확인된 태아수는 7명입니다. 지은은 처음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7명을 임신했다고? 농담일 리 없었다. 의사의 표정은 진지했고 설명은 냉정했다. 7명 모두 건강하게 태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산모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태아 감소 수술을 권합니다. 보통은 2~3명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합니다. 그 순간 지은의 눈앞이 흐려졌다. 선우가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지만 지은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어요. 저는 그 아이들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다 모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 뱃속에 온 아이들이에요. 저는 그들을 버릴 수 없어요. 선우는 지은의 결정을 존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둘은 말이 없었다. 겨울 초입, 바닷바람이 차가웠다. 집에 도착한 뒤 지은은 마루에 앉아 손을 배 위에 얹고 조용히 말했다. 얘들아, 엄마가 지켜줄게. 너희 모두. 그날 밤 선우는 지은에게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무섭지 않아? 무서워. 너무 무서워.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야. 밖에선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쩌면 그건 지은이 시작한 싸움의 신호음이었는지도 모른다. 임신 소식이 알려진 후 동네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통영처럼 작은 도시에서는 소문이 바람보다 빠르게 퍼졌다. 특히 일곱쌍둥이라는 단어는 이웃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진짜 7명이래? 요즘 세상에 그런 일도 있나? 드라마도 아니고. 그 집 형편에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지? 지은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었지만 시장에 나갈 때마다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다. 어떤 이들은 걱정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반신반의하거나 비난의 시선을 던졌다. 시어머니는 서울 병원 진단 이후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나는 처음부터 말했지. 애는 적게 낳는 게 복이라고. 어머니. 어디서 그런 짓을 배웠는지 모르겠어. 7이라니 말도 안 되는 짓이야. 그녀는 선우에게도 말없이 불만을 드러냈다.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애는 2이면 충분하지. 이건 욕심이야. 하지만 선우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지은이가 결정한 일이에요. 전 같이 하겠습니다. 지은은 그런 남편을 보며 눈물이 났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려도 단 한 사람만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처음 알게 되었다. 그러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임신 12주가 지나자마자 지은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숨이 가빠지고 구토가 심해졌으며 허리는 지탱이 어려울 만큼 아팠다. 병원에 입원하며 산정 관리를 시작한 지은은 날마다 검사와 약물 치료, 주사와 금식을 반복했다. 담당 의사는 날이 갈수록 경고의 수위를 높였다. 산모의 심장에 무리가 오고 있습니다.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간 수치도 좋지 않아요. 지금 상태로는 임신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지은은 조용히 들었다. 의사의 말은 의학적 논리였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숫자와 수치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7개의 심장, 7개의 작은 생명. 그 아이들은 지금 그녀의 몸속에서 꿈틀거리며 자라고 있었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일부 포기를 해야 합니다. 선우와 함께 상담실에 앉은 그날, 의사는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다태아 감소 시술 동의서. 서명하면 곧바로 수술 날짜가 잡히는 종이었다. 2명까지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상은 산모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요. 지은은 한참을 말없이 그 종이를 바라보았다. 선우가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괜찮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난 내 편이야. 응. 살아야지. 그래야 엄마가 될 수 있어.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그 아이들은 나를 선택했어. 이 세상에 오기 위해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나를 택한 거야. 하지만 다 데리고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 자신은 없어. 하지만 그 어떤 아이도 내가 버릴 수 없어.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냈다. 병원 복도는 새벽이면 더 조용해지고 희미한 형광등 아래서 간호사들의 발소리만이 울렸다. 지은은 배 위에 손을 얹고 앉아 있었다. 엄마가 약해서 너희를 다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절대 너희를 선택지로 만들지는 않을게. 그 말을 들은 간호사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말했다. 산모님, 저는 엄마가 되기 위해선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알았어요. 엄마는 처음부터 강한 존재였다는 걸. 지은은 미소도 눈물도 아닌 그저 침묵으로 대답했다. 며칠 뒤 병원 이사회에서 지은의 사례가 논의되었고 서울 본원에서 특별관리팀이 내려왔다. 담당 교수는 정중히 그녀의 병실로 찾아와 다시 한번 설득했다. 한지은 씨, 의학적으로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산모와 태아 모두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교수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제 생명을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그 반대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 아이들이 모두 이 세상에 올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살 수 있는 만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날 밤, 선우는 집으로 돌아갔다. 병원에서 자주 지내던 그는 짧은 짐을 챙기러 갔다가 방 한켠에서 오래된 낡은 공책을 꺼냈다. 그 속에는 그와 지은이 결혼 초기에 나눴던 작은 편지들이 붙어 있었다. 우린 작은 집이지만 따뜻한 곳에서 살자. 애는 없어도 괜찮아. 너만 있어도 좋아. 그리고 마지막 장엔 선우의 낙서처럼 쓰인 문장이 있었다. 만약 우리에게 아이가 생긴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사람이 될 거야. 공책을 닫은 선우는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는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며 그 공책을 가방에 넣었다. 임신 28주차. 병원에서는 더 이상 지은을 집으로 보내지 않았다. 아이들의 움직임은 불규칙했고 자궁수축은 점점 짧아졌다. 산모의 심장박동은 자주 불안정하게 떨렸다.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다. 병실에는 늘 산소 측정기 소리와 주기적인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지은은 잠들지 못했다. 눕는 것도, 앉는 것도, 숨 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다. 매일 아침 복부 초음파를 받았고, 오후에는 피검사와 태동검사, 심전도 검사까지 이어졌다. 그날도 그런 하루였다. 비가 왔다. 통영의 겨울비는 바닷바람을 타고 병원 창문을 흔들었다. 해는 일찍 졌고 지은은 저녁 식사도 제대로 넘기지 못한 채 토했다. 간호사가 가져온 생강차를 몇 모금 마시려 했지만 입속이 텁텁하고 메스꺼웠다. 생강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은이 중얼거렸다. 곁에 있던 선우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가 근처 편의점에 다녀올게. 조금만 기다려. 아니야, 그냥 누워있을게. 금방 다녀올게. 비 오니까 이불 덮고 있어. 그는 검은 점퍼를 걸치고 병실을 나섰다. 밤 9시 47분. 지은은 눈을 감았다. 창문 밖으로 번지는 비 소리와 선우의 발걸음이 멀어지는 소리가 뒤섞여 사라졌다. 그리고 그 밤은 다시 오지 않았다. 약 30분쯤 지났을까. 병실 문이 다급하게 열렸다. 담당 간호사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한지은 씨, 지금 보호자분이 사고를 당하셨어요. 근처 도로에서. 뭐라고요? 지은은 반쯤 일어나려다 허리를 감싸주고 비명을 삼켰다. 무슨 사고요?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현재 통영의료원 응급실에 이송되셨고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곧 이동 준비를. 지은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배가 단단하게 굳어오고 극심한 복통이 밀려왔다. 그 순간 의사 호출 버튼을 누르자 의료진이 몰려왔다. 지금 자궁수축이 심합니다. 산모 응급대기실로 이동. 지은은 들것에 실려 이동되었다. 배 위로 얼음찜질이 올려졌고 약물이 급히 투여되었다. 그 와중에도 그녀는 계속 되뇌었다. 선우,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지만 그녀의 눈은 병실 천장을 넘어 어딘가를 계속 응시하고 있었다. 비는 여전히 창문을 때렸고 밖은 어두웠다. 다음 날 새벽 1시 15분, 담당 의사가 지은의 병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이미 진정제를 맞고 눈을 감고 있었지만 문이 열리는 소리에 희미하게 눈을 떴다. 지은 씨, 죄송합니다. 의사는 짧고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 선생님께서는 사고 직후 심정지가 발생했고 병원 도착 당시 이미.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고 숨을 크게 들이쉬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돌려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 창문 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병원 주차장의 가로등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남편분이 마지막까지 손에 뭘 쥐고 계셨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레 작은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편의점에서 산 생강 2조각과 조그만 손수건 하나가 들어있었다.
지은은 손을 뻗지 않았다. 대신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숨을 삼키듯 입술을 꾹 다물었고 이불 속으로 몸을 말았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배에서부터 퍼져나갔다. 그날 이후 병원은 더욱 긴장 상태로 들어갔다. 의사들은 조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고 매일 자궁 수축을 억제하기 위한 약물 투여가 이어졌다. 지은은 한동안 어떤 대화도 거부했다. 의료진이 무슨 말을 해도 대답하지 않았고 먹는 것도 거부했다. 병원 심리상담사가 와서 말을 걸어도 그녀는 창문만 바라보았다. 그녀는 혼자가 되었다. 진짜 혼자가. 몸 안에는 여전히 6개의 생명이 자라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차가워졌고 눈빛은 더 이상 온기를 품지 않았다. 며칠 뒤 그녀는 병원 복도에서 혼자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걸었다. 벽면에 걸린 아기 사진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간호사에게 조용히 말했다. 제가 괜찮아질까요? 간호사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산모님은 이미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건 엄마도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지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생강봉투를 꺼내어 베개 옆에 두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배 위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말했다. 왜들아, 아빠는 못 돌아오지만 엄마가 있어. 엄마가 지켜줄게. 비는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의 눈빛은 다시 작지만 분명한 불빛을 품고 있었다. 임신 31주 차. 박선우가 세상을 떠난 지 11일째 되던 날이었다. 지은의 상태는 한층 더 불안정해졌고 자궁 수축의 간격은 20분 이내로 줄어들었다. 의료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이들도 위험하고 산모의 간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은 붓고 얼굴은 헬쑥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언제 하죠? 지금 바로 준비에 들어갑니다. 수술은 서울본원의 다태아 전문팀이 내려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간호사가 수술복을 가져와 지은의 몸을 닦고 수액을 맞추고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그 순간 지은은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사실을 처음 실감했다. 창밖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다. 통영의 겨울은 드물게 눈이 왔다. 그날만큼은 온 도시가 희뿌옇게 변했다. 자, 깊게 숨 쉬세요. 마취 들어갑니다. 수술실의 조명은 눈부셨다. 지은은 심호흡을 하며 자신에게 말했다. 모두를 지키진 못하더라도 살아남은 아이에게 후회 없는 엄마가 되자. 수술은 긴박하게 진행되었다. 복부 절개 후 첫 번째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작고 붉은 몸뚱이에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고 바로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이동되었다.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수술실은 분주했고 각 팀은 아이 한 명씩을 담당해 움직였다. 넷째, 호흡 불안정합니다. 다섯째, 체온 너무 낮습니다. 여섯째, 심장박동 미감지. 그 말에 수술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의사 2명이 즉시 심폐소생술에 들어갔고 인큐베이터에 따뜻한 산소를 공급했다. 그러나 여섯째 아이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다. 체온은 떨어졌고 산소 포화도는 0에 가까워졌다. 주치의가 작게 고개를 저었다. 사산입니다. 지은은 아직 마취 상태였지만 의료진의 눈빛이 변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물은 수술대에서 흘러내리고 있었다. 7번째 아이까지 출산이 끝났을 때 지은의 체온도 떨어지고 있었다. 산모 혈압 떨어집니다. 출혈량이 많습니다. 피 공급 준비하세요. 수술은 무려 3시간 넘게 이어졌고 총 출혈량은 1.8리터에 달했다. 의료진은 간신히 출혈을 멈추고 산모를 중환자실로 옮겼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채 하루 반을 넘겼다. 다음 날 저녁, 병실에 약한 조명이 들어왔을 때 지은은 천천히 눈을 떴다.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고 코에는 산소호흡기가 꽂혀 있었다. 손에는 수액줄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었고 복부에는 강한 통증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가장 먼저 물은 것은 단 하나였다.
아이들, 살아있나요? 간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6아이 중 5명은 현재 인큐베이터에 있습니다.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한 아이는 너무 작고 약해서. 지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 받아들였다. 그러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찢어졌다. 잠시 후 담당 간호사가 작은 상자를 가져왔다. 그 안에는 하얀 수건으로 감싼 조그만 아이의 발 도장과 이름표가 있었다. 태명을 지어주신 거 기억나시죠? 6째 아이, 은결이에요. 지은은 상자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은결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지은은 편지를 썼다. 은결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내가 엄마 뱃속에 머무른 시간은 짧았지만 엄마에게는 영원보다 길었단다. 엄마가 널 지키지 못해 미안해. 하지만 기억할게. 넌 내 첫 번째 이별이야. 며칠 후 병원장과 본원 의료진이 회의를 열었다. 산모가 너무 약합니다. 아이들을 안개하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도 큰 위기 상태입니다. 아이들과의 접촉이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어요. 결국 특수허가가 내려졌다. 하루에 한 번, 15분간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은은 휠체어를 타고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작은 몸에 온갖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기계음은 끊임없이 울렸다. 하지만 그곳은 분명히 살아있는 공간이었다. 희미하지만 확실한 생명이 자라고 있는 곳. 첫째 아이의 인큐베이터 앞에서 지은은 처음으로 웃었다. 하진이야, 넌 정말 강하구나. 간호사가 말했다. 이름이 다 있으세요? 네, 선우와 제가 아이들 태명을 함께 지었어요. 하진, 수민, 아라, 유석, 미나, 재현. 그리고 하늘로 먼저 떠난 은결. 그녀는 다시 살아야 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아이들의 숨결을 곁에서 느끼기 위해, 선우가 지켜보는 그 하늘 아래서 혼자 남은 부모가 되어야 했다. 그날 밤, 지은은 병실 침대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하나를 잃었지만 6은 살아있어. 나는 이 아이들의 엄마야. 이 생을 다해 지켜야 할 이유야. 바깥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의 눈빛은 이미 겨울을 지나 봄을 향하고 있었다. 수술 후 2주. 아이들은 여전히 인큐베이터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모든 것이 기계에 의존한 삶이었지만 그래도 살아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지은은 하루를 버텼다. 하루에 한 번 아이들을 볼 수 있는 15분이 그녀의 유일한 이유였다. 지은은 휠체어를 타고 신생아 집중치료실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 작은 생명들이 몸을 뒤척이거나 손가락을 움직이는 모습만 봐도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17일째 되는 날, 간호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지은은 병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곧이어 담당 의사가 조심스레 들어왔다. 한 산모님, 안타까운 소식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누구죠? 5째 아이, 유석이입니다. 갑작스러운 폐혈증이 발생했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저희가 가능한 모든 조치를 했지만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손이 떨렸고 식은땀이 흘렀다. 마지막엔 울었나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약하게나마 울음을 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그 말에 지은은 이불을 얼굴 위로 끌어당기고 흐느꼈다. 하늘에서 은결이가 외롭지 않도록 데려간 걸까? 아니면 내가 약해서 또 한 아이를 놓친 걸까? 유석의 마지막 모습은 사진으로만 남았다. 조그맣게 접힌 손, 모자란 체온, 끊어진 심전도 라인. 지은은 그 사진을 품에 안고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다. 슬픔은 멈추지 않았다. 유석의 발인이 끝난 지 채 이틀도 지나지 않아 또 한 번 경고음이 울렸다. 이번엔 셋째, 아라였다. 평소에도 호흡이 불안정했던 아라는 수면 중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심장이 느려졌다.
간호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작고 연약한 몸은 감당하지 못했다. 지은이 도착했을 땐 이미 인큐베이터 위엔 하얀 천이 덮여 있었다. 그녀는 천을 꺾고 조심스럽게 딸아이의 볼을 어루만졌다. 알아야, 엄마야. 따뜻하지? 엄마 손. 기억해? 간호사들은 고개를 돌렸다. 의사도 말없이 눈을 감았다. 지은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그 아이의 마지막 체온이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품에 안고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처음으로 스스로 진정제를 요구했다. 이젠 아무 생각도 안 나게 해주세요. 제발. 의사는 망설였지만 결국 소량의 약을 처방했다. 지은은 그날 밤 단 한 번도 꿈을 꾸지 않았다. 텅 빈 의식 속에서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느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병실의 커튼을 열던 간호사는 깜짝 놀랐다. 지은이 혼자 병상에 앉아 생존한 새 아이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고 있었다. 하진이, 수민이, 재현이, 너희는 살아야 해. 제발, 살아줘. 엄마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너희는 살아야 해. 그녀의 눈은 퀭하고 초점이 없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의료진은 그녀의 상태를 위기 후의 침묵이라 불렀다. 모든 감정이 지나가고 나면 사람은 더 이상 울지도 않는다. 마치 내면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지은은 이후 일주일간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식사는 억지로 조금씩 삼켰고 병원 심리상담사의 질문에도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병실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의 외침이 들려왔고 곧이어 의사들이 급히 달려갔다. 지은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번엔 재현이야. 그녀는 수액줄을 끌며 병실을 나섰다. 휘청거리는 몸으로 신생아실까지 도착했을 때 의료진들이 인큐베이터 앞에 둘러서 있었다. 산모님, 잠시만. 지금은 위험합니다. 제가 엄마예요. 재현이 엄마예요. 제발, 그냥 옆에 있게만 해주세요. 손도 안 댈게요. 그저 곁에 있고 싶어요. 의사들은 짧은 회의를 한 뒤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인큐베이터 옆 의자에 앉았다. 재현은 고통스러운 듯 호흡을 반복하며 몸을 떨고 있었다. 눈은 감긴 채였다. 너무 작고 여린 아이였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손을 얹고 조용히 속삭였다. 재현아, 이 세상은 많이 춥고 아프단다. 하지만 엄마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한 번이라도 눈을 떠준다면 엄마는 어떤 겨울도 견딜 수 있어. 그 순간 아이의 손가락이 아주 미약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심전도 그래프가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다. 의료진이 긴장하며 조치를 이어갔다. 몇 분 후 재현의 산소 포화도는 다시 안정 범위로 들어갔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믿기 어렵지만 아이가 반응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고꾸라지듯 주저앉았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오히려 고요했다. 마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다시 일어서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 아이는 나를 살렸다. 살아남은 새 아이는 이제 내 전부다. 그날 이후 지은은 다시 먹기 시작했다. 하루에 몇 숟갈이라도 꼭꼭 씹어 넘겼다. 심리상담사와도 짧게나마 대화를 나눴고 유가족 지원센터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아직도 밤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잠이 들었지만 그것은 슬픔을 품은 기도가 아니라 살아남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다짐이었다. 재현이 위기를 넘긴 후 병원 안의 분위기는 잠시나마 잔잔해졌다. 지은은 매일 15분씩 아이들을 보며 그들을 위한 작은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각각의 이름 위에 날짜를 적고 그날 아이들의 상태와 자신의 마음을 기록했다. 그것이 하루의 중심이 되었고 삶을 붙드는 실마리였다. 그러나 병원 밖은 달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지은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처음엔 따뜻한 응원의 말들이 많았다. 진짜 용감한 엄마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가족을 도와야 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다른 말들이 섞여 들어왔다. 7 쌍둥이?
요즘 같은 세상에 일부러 저런 선택을 한 건가? 보조금 받을 생각으로 억지로 출산한 거 아냐? 의료 시스템을 이용한 감성 마케팅 같다. 익명의 사용자들이 지은의 이름을 언급하며 별표 감정 조작, 세금 낭비 별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지은의 병원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했고, 누군가는 그녀가 방송 출연을 노리고 있다고 비꼬았다. 지은은 처음에 이런 상황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날 병실로 찾아온 사회복지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은 씨, 요즘 온라인에서 상황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무슨 상황이요? 몇몇 커뮤니티에서 지은 씨와 관련된 허위 정보가 퍼지고 있어요. 병원과 보건소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심지어 지자체에도 문의가 왔어요. 왜 그런 산모에게 세금을 쓰느냐는 식의 항의들이요. 그 말을 들은 지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무릎 위에 얹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이 하얗게 발해갔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복지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다. 아니요, 지은 씨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때로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진실을 왜곡하죠. 그날 밤, 지은은 처음으로 인터넷에 자신을 검색했다.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떨리는 손가락으로 이름을 입력했다. 한지은, 7쌍둥이 엄마. 검색 결과엔 익숙한 기사들과 낯선 댓글들이 뒤섞여 있었다. 어떤 댓글은 칭찬이었고, 어떤 댓글은 조롱이었다. 그리고 가장 위에 떠 있었던 글. 이제는 동정도 비즈니스다. 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뉴스도 댓글도 보지 않았다. 대신 더 자주, 더 깊게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다. 며칠 뒤 더 큰 파장이 닥쳤다. 시어머니가 보건소에 출석을 요청했다. 자신이 아이들의 양육권 일부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었다. 병원으로 연락이 왔고 지은은 동행하겠다는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보건소 효의실에 출석했다. 효의실 안엔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앉아 있었다. 지은 씨, 오늘은 가족 간의 조율을 위한 자리입니다. 아이들 돌봄에 대해 서로 논의하실 수 있도록 중재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내가 둘은 맡겠다. 지은이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애들을 제대로 키울 수는 없지 않냐. 어머니, 아직 아이들 병원에서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럼 더더욱이지. 그런 상태로 무슨 엄마 노릇을 하겠다는 거야?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저는 다른 거 몰라도 아이들 옆에 있고 싶어요. 그게 저의 전부예요. 시누이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정말 전부면 왜 방송에 나가려 했어? 제작사에서 연락 왔다면서? 전 그런 거 모르고 있어요. 어떤 방송도, 어떤 인터뷰도요. 그저 조용히 지내고 싶을 뿐이에요. 공무원은 상황을 정리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날의 자리는 지은에게 또 하나의 고통으로 남았다. 핏줄마저 그녀를 의심하고 사회는 그녀를 향해 검지를 겨누고 있었다. 병원으로 돌아온 지은은 아이들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는 너희 곁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에 너희를 끝까지 품어줄 사람은 나뿐이야. 그날 밤 복지사는 그녀에게 말했다. 지은 씨, 우리가 함께해요. 당장은 세상이 거칠고 차가워 보여도 분명히 누군가는 당신 편이 되어줄 겁니다. 지은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펜을 들었다. 작은 편지지 위에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하진이에게. 오늘도 너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조용히 숨 쉬었지? 엄마는 잘 버티고 있어. 조금 아프고 조금 슬프지만 너와 함께라면 괜찮아. 우리 끝까지 가보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다. 병원 창문은 두껍게 얼어붙었고 통영은 몇 년 만에 가장 추운 겨울을 맞고 있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겨울이 끝나면 나도 끝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날 아침 병실로 들어온 간호사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그녀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한 산모님, 기적 같은 소식이에요. 아라가 살아있어요. 지은은 처음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뭐라고요? 아라는 그때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사망 판정을 내릴 뻔했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체온이 회복되었고 자발 호흡이 다시 시작됐어요. 심폐소생술을 멈춘 직후였습니다. 아이의 몸이 너무 작고 약해서 반응을 감지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지은은 이불을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지금 어디 있죠? 아라를 보여주세요. 의료진의 특별 허가가 내려졌다. 그날 지은은 휠체어를 타고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이동했다. 인큐베이터 가장 안쪽 작은 코너에 놓인 장치 안에서 아라가 누워 있었다. 지은은 유리창 너머로 손을 올렸다. 아라의 손가락은 아주 천천히 움직였고 가느다란 숨결이 유리창에 희미한 김을 남겼다. 아라야, 엄마야, 너 다시 와줬구나. 엄마한테 돌아와줬구나.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이름을 지을 때 아라는 바다처럼 깊고 넓은 마음을 가진 아이가 되길 바라는 의미였다. 이제 그 이름처럼 아라는 깊은 절망의 바다를 건너 돌아온 것이었다. 며칠 후 지은은 의료진의 권유로 병원 내 산후 회복병동으로 옮겨졌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더는 고열과 출혈이 없었고 식사도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그녀는 병실에 혼자 있을 때마다 남편 선우의 유품을 꺼내보았다. 검은색 백팩 하나, 그 안엔 손수건, 지갑, 립밤, 그리고 작고 낡은 공책 하나가 들어있었다. 지은은 그 공책을 처음 열어보았다. 페이지마다 삐뚤삐뚤한 글씨체가 적혀 있었고 몇 장은 커피 얼룩이 번져 있었다. 선우가 자주 쓰던 일기장이었다. 2023년 5월 12일. 오늘도 지은이는 울었다. 아무 말 없이 욕실에 들어가 물을 틀고 울었다. 나는 모른 척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눈물의 무게를, 그 외로움의 길이를. 2023년 8월 2일. 오늘 초음파를 봤다. 심장 소리가 6개, 7개. 의사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다. 지은이 배 속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리고 마지막 장. 수술 3일 전 선우가 남긴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지은아, 만약 내가 어느 날 이 아이들 중 몇 명을 떠나보내야 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 너는 이미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훌륭한 엄마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은은 무너졌다. 모든 것을 감추고 견뎌온 수많은 날들의 무게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녀는 공책을 품에 안고 병원 침대 위에서 한없이 울었다. 울고 또 울었다. 간호사가 들어왔을 때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 눈물은 이제 더 이상 슬픔만이 아니었다. 후회와 다짐, 분노와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강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처음으로 의료진에게 부탁했다. 내가 아이들 옆에 조금 더 오래 있을 수 있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 씨는 이제 다시 엄마가 되어야 하니까요. 다음 날부터 지은은 회복병동에서 하루 2번 신생아실로 이동했다. 아이들의 상태를 기록하고 편지를 쓰고 병원 일지를 만들어갔다. 그녀는 하루하루 무너진 자리를 다시 쌓아 올렸다. 울지 않으려 했었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미소 지으려 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을 위한 것이고 선우가 남긴 약속을 위한 것이며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아이들에게도 전해졌다. 아라의 체온은 점점 안정되었고 하진은 눈을 떴다. 수미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재현은 스스로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모든 것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완전하지 않았고 아직 불안정했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지은은 병원 일지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아직 부족한 엄마다. 너희를 지켜내기에는 약하고 세상의 말 앞에서는 흔들린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 엄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름. 그것 하나만으로도 내 삶은 충분하다. 출산 후 54일째. 하진, 수민, 아라, 재현. 내 아이의 상태는 모두 안정되었고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퇴원 준비를 시작했다. 지은 씨, 하진이와 재현이는 이번 주에 퇴원 가능합니다. 수민이와 아라는 한두 주 더 관찰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경과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날, 지은은 병원 복도 한쪽에서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고 먼 바다에서는 갈매기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퇴원 당일 병원 복도에는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함께 모였다. 지은은 아이 둘을 품에 안고 병원을 나섰다. 수많은 전선과 기계에 둘러싸여 있던 그 작은 생명들이 이제는 세상과 직접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지은은 병원에서 제공한 산후 케어센터로 이동했다. 시에서 제공한 지원 덕분에 한 달간의 임시 보호주택이 마련되었고 그곳에는 아기용 침대와 인큐베이터형 온열 침상도 준비되어 있었다. 첫 번째 밤, 지은은 아이들을 옆에 두고 잠을 이루려 했었다. 너무 오랜 시간 병원 소리와 기계음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집안의 고요함이 오히려 낯설고 불안했다. 새벽 3시 12분. 무언가 이상했다. 지은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재현 쪽에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아기는 잠결에도 작은 숨소리나 몸부림이 있는데 그 밤은 너무 고요했다. 그녀는 손전등을 켜고 재현의 얼굴을 비췄다. 숨을 쉬지 않았다. 가슴이 움직이지 않았다. 입술이 창백했다. 재현아, 재현아. 지은은 아이를 안아들고 바로 바닥에 눕혔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너무나도 작고 여린 가슴 위에 두 손을 조심스레 올리고 작은 힘으로 반복해 눌렀다. 하나, 둘, 셋. 제발, 제발 돌아와. 눈물과 땀이 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고 한 손으로는 아이를 누르면서 다른 손으로는 응급전화를 걸었다. 아기가 숨을 안 쉬어요. 빨리 와주세요. 제발. 긴급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11분. 그 시간은 지은에게 영원의 시간이었다. 숨을 쉴 틈도 없이 심폐소생술을 반복했고 작은 입에 자신의 입을 대고 인공호흡을 시도했다. 선우야, 제발 도와줘. 나 혼자 못해. 제발. 그리고 재현의 몸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아주 작게,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가슴이 다시 오르내리고 있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재현은 호흡을 되찾은 상태였다. 의료진은 아이를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고 추가적인 산소 공급과 모니터링이 시작되었다. 의사는 말했다. 산모님이 아니었으면 아이는 아마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초기 대응이 완벽했습니다. 지은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표정도 지을 수 없었다. 온몸이 떨렸고 손은 여전히 재현의 체온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밤 병실 옆 유리창을 통해 바라본 재현은 산소 튜브를 다시 단 채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지은은 손을 유리창에 올리며 말했다. 미안해. 엄마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근데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엄마가 놓지 않을게. 다시는. 며칠 후 재현은 다시 회복되었고 의료진은 몇 가지 경고 조치와 함께 조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했다. 지은은 밤마다 알람을 설정하고 3시간마다 아이의 호흡과 체온을 기록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아이를 살리는 것은 병원만이 아니라 엄마의 눈과 손과 마음이라는 것을. 며칠 후 그녀는 아기 침대 옆 작은 벽에 남편이 생전에 썼던 한 문장을 붙였다. 아이 한 명의 생명은 세상 하나를 다시 만드는 일이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지은은 조용히 다짐했다. 그래, 나 이제 엄마야. 울기만 하던 여자가 아니라 목숨을 살리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밤, 그녀는 처음으로 편지에 웃는 얼굴을 그려 넣었다. 지은이 재현과 함께 병원에서 무사히 돌아온 지 3주가 지났다.
이제 집에는 하진, 수민, 아라, 재현. 4명의 아이들이 자고, 울고, 숨쉬는 삶이 이어지고 있었다. 정부의 지원 아래 지은은 일시적인 육아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여전히 그녀 혼자였다. 밤새 아이들의 호흡을 확인하고 젖병을 소독하고 체온을 기록하는 일상. 그 일상은 고단했지만 살아있었다. 어느 날 지역 보건소를 통해 한 통의 연락이 왔다. 서울의 한 방송사에서 지은에게 인터뷰 요청을 해온 것이었다. 제작진은 말했다. 저희는 이 시대의 진짜 엄마, 한지은 씨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 감동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어요. 지은은 처음에 망설였다.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 세상에 얼굴을 보인다는 것은 아직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담당 복지사는 조심스레 말했다. 지은 씨, 꼭 방송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가 또 다른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며칠 고민 끝에 지은은 출연을 결정했다. 촬영은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진행되었다. 아이들은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했고 병원 시절의 영상은 대부분 재구성된 화면으로 대체되었다. 방송이 방영된 날 밤, 지은은 아이들을 재운 뒤 조용히 거실에 앉았다. 화면 속에서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7아이를 품었고 지금은 내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3명은 하늘로 먼저 떠났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도 제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지금 살아있는 이 존재들이 저를 다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 방송은 당일 시청률 11.3%를 기록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인터넷과 SNS에는 다시 지은의 이름이 올라왔다. 처음엔 따뜻한 반응이 많았다. 진짜 강한 엄마네요. 눈물 났어요. 아이들 꼭 건강하게 자라길.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익숙한 그림자가 다시 드리웠다. 감성팔이 방송 또 시작됐네. 이런 걸로 후원금 노리는 거 아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방송 나갈 시간도 없다.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방송 내용을 분석하며 한지은, 진실과 거짓이라는 제목의 글들이 올라왔다. 어느 사용자는 병원비 청구 내역을 추적했다며 국민 세금으로 아이들을 살리고 지금은 눈물 마케팅 중이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지은은 그 글들을 직접 보지 않았다. 하지만 다시 복지사에게 연락이 왔다. 지은 씨, 죄송하지만 최근 논란으로 후원 문의가 중단됐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도 약속했던 지원을 재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 말에 지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진심을 담아 말했을 뿐인데 며칠 후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낯선 여인이 그녀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다. TV 나왔던 분 맞죠? 7쌍둥이 엄마. 지은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렇게 힘들다면서 방송은 잘도 나오더라고요. 요즘 사람들 다 감성으로 돈 벌려 하니까. 지은은 더 말하지 않았다. 장바구니를 들고 조용히 계산대로 향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아이들이 커가면 이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불쌍한 아이들, 감성팔이의 결과, 그 이름표들이 그들에게 따라붙지 않을까? 그녀는 일기장에 썼다. 내 아이들은 선택받지 않았다. 다만 살아내는 중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를 누군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나는 끝까지 품고 갈 것이다. 며칠 후 방송 제작진이 다시 연락해왔다. 논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은 씨를 응원하는 이들도 많아요. 그분들이 보내온 편지를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제작진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전달했다. 그 안에는 손편지가 수십 통 담겨 있었다. 어느 간호사는 이렇게 적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생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배웠습니다. 한 고등학생은 이렇게 썼다. 저희 엄마도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지은 씨의 눈물을 보며
엄마의 마음을 처음 이해했습니다. 지은은 봉투를 꼭 안고 병실로 들어갔다.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방 안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괜찮아.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한 사람만이라도 내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방송사로 답장을 보냈다. 저는 감정을 팔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아가는 중입니다. 제가 품은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을 뿐입니다. 2025년 봄 서울의 한 대학교 졸업식장. 넓은 강당 안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단상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학생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그중 한 명, 박하진. 한지은의 첫째 아들이자 7쌍둥이 중 가장 먼저 세상에 나왔던 아이. 이제는 키 185cm의 당당한 청년으로 자라 있었다. 그는 졸업생 대표로 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졸업식이 시작되기 전 사회자가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사연을 가진 졸업생이 있습니다. 그의 가족 이야기는 수십 년 전 우리 사회에 많은 울림을 줬습니다. 이제 그가 자신의 목소리로 그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하진은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다. 마이크 앞에 선 그의 손에는 원고 대신 오래된 수첩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하진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지은의 아들입니다. 순간 강당 안이 조용해졌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저와 6명의 형제자매는 모두 생존 확률이 10%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7개의 심장을 품은 채 세상과 싸웠습니다. 하진은 수첩을 들고 펼쳤다. 이 수첩은 저희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는 엄마가 매년 제 생일마다 적어둔 메모입니다. 그는 조용히 한 문장을 읽었다. 하진이의 10번째 생일. 오늘은 재현이 꿈을 꿨다.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진이의 15번째 생일. 아라가 남긴 손발 도장이 아직도 책상 서랍에 있다. 21번째 생일. 세상은 여전히 냉정하지만 내 아이들은 따뜻하다. 하진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지만 그는 눈을 감고 한참을 멈춘 뒤 말했다. 제게는 함께 자라지 못한 형제자매가 셋 있습니다. 은결이, 유석이, 아라. 그 아이들은 지금도 저희 엄마의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관중석에 앉아있던 한지은은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가렸다. 머리는 희끗했고 허리는 굽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다. 하진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희 엄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상도, 어떤 칭찬도 바라지 않았지만 이제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단상을 내려와 객석 한가운데로 걸어가 지은 앞에 멈췄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말했다. 엄마, 27해 동안 살게 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제 제 삶은 엄마의 생을 이어갈 차례예요. 그 순간 박수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다. 작게 시작된 박수는 이내 전 강당을 울렸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고 지은은 조용히 아들의 손을 감싸쥐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의 사진이 걸린 벽 앞에 섰다. 하진, 수민, 재현, 그리고 그 옆에 조용히 놓인 은결, 유석, 아라의 이름. 그녀는 그 앞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다. 다 왔구나. 엄마는 이제 괜찮아. 잠시 뒤 수민이 주방에서 차를 내오며 말했다. 엄마, 오늘 하진이 말 멋졌죠? 그런데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엄마는 말 대신 삶으로 말했단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박스를 꺼내 아기들이 쓰던 턱받이, 이름표, 발도장을 정리했다.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를 남겼다. 내 아이들에게 엄마는 너희를 지키려 싸웠고 너희는 나를 살게 했다. 이 삶의 모든 고통은 너희로 인해 의미가 되었고 이 사랑의 모든 무게는 오직 너희에게 닿기 위해 존재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등을 돌려 불을 껐다. 그리고 아이들 방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다. 잘 자,
내 인생. 그날 밤, 그녀는 편안히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은 거실 깊숙이까지 스며들었다. 한 장의 쪽지가 식탁 위에 남겨져 있었다. 나는 괜찮다. 너희가 살아있으니 나는 충분히 살았다.